네, 안녕하세요. 히센교실의 히센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가 발달하다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리스도교의 확산, 그리고 그리스도교 중심의 중세 문화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운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위에 가서 보고 와야겠죠. 우리 중세 유럽의 봉건제에 대해서 했으니까 꼭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파트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역사 바라보기에 뭘 갖고 왔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나요? 이 사진은 노트르담 대성당이에요. 야경을 찍은 건데요. 누가 찍었냐? 선생님이 찍었어요. 하하, 잘 보시면 요 가운데 선생님 실루엣이 보일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혼자 야경 사진 찍겠다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낮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지금은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불이 났거든요.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이 나가지고 이제 예전의 모습을 볼 수 없게끔 지금 복원하느라고 열심히 공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노트르담 대성당을 왜 이야기하냐면 바로 오늘 이 중세 크리스트교 문화가 꽃피운 이 서유럽 문화의 대표적인 고딕 양식의 성당이기 때문에 선생님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바로 들어가 볼게요. 크리스트교의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교회의 영향력이 강화되는데요. 프랑크 왕국,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프랑크 왕국의 보호 아래요. 교회의 세력이 상당히 확장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카를로스 대제가 정복하는 지역마다 그리스도교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점점 확장이 됐고요. 교회는 왕과 봉건제로부터 봉토를 받아 봉신이 되기도 했다. 이 봉신이 뭐야? 봉토가 뭐야? 하면 기억이 안 나면 꼭 저번 시간 거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교회에도 왕과 봉건제로부터 봉건제도 안에 포함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교회, 종교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정치에 해당하는 그런 왕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직자도 혼인을 하기 시작해죠. 원래 성직자, 곧 여러분들 성당에서 신부님이라고 하죠. 신부님은 결혼하지 않아요. 수녀님도 결혼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세속화되면서 결혼을 하고요. 성직을 매매했다. 뭔 말이냐? 신부가 되려면 일정한 절차, 교육을 통해서 결국 서임을 받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돈으로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부패잖아요. 이런 부패가 점점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교회 개혁 운동이 시작되는데 10세기 초 일부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지위가 더욱더 강화되는데 이 봉건제와 다 얽혀서 되고 있어요. 우리 저번에 장원제 하면서 장원에는 꼭 수도원이 있다,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수도원은 교회랑은 조금 달라요. 수도를 하는 곳, 따로 이런 걸 훈련하는 곳입니다. 이런 데서 교회 개혁 운동이 되면서 교회의 지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간호사의 굴욕이라는 게 11세기 말쯤에 벌어지는데요. 교황과 황제의 대립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황이라는 건 종교적인 권위에서 제일 높은 사람, 황제라는 건 세속적인 권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대립을 하게 됐다, 싸우게 됐다는 건데요. 그 배경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세속군주의 성직자 서임을 금지해요. 이게 뭔 말이냐? 왕이나 제후들은 성직자, 곧 신부님이나 수녀님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 서임이라는 건 임명한다는 얘기예요. 임명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종교적인 사람은 종교 권위자가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좀만 뒤로 가보면 세속화됐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봉토를 받아서 봉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세속군주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교황은 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습니다. 그러자 이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가 대립을 하게 돼요. 하인리 4세는 뭔 소리야? 나도 할 거요. 황제가 성직자 임명할 수 있잖아 라고 해서 둘이 뭔 소리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황제 하인리 4세를 파문해요. 파문이라는 건 너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그리스도교인이 아니야. 너는 이단이야 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였냐면 중세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회였어요. 거기서 너는 더 이상 그리스도교가 아니야 라는 거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였지만 그 신하들이 하인리 4세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교황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카노사성에 머물렀었어요. 그 카노사성에 가서 교황에게 사죄를 하게 됩니다. 무릎 꿇고 눈 오는 그 겨울날에 맨발로 기다리면서 만나주세요 하는 그 카노사의 굴욕을 겪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중세시대의 사파예요. 여기 보면 이 아저씨가 그 하인리 4세인데 여기 있는 이 여자 같은 사람은 저기가 아니에요. 교황이 아닙니다. 교황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교황과 친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요. 무릎 꿇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그려진 그림인데 요 앞에 있는 이 하인리 4세가 나중에 그레고리우스 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 이걸 만나게 해달라고 성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죠. 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한마디로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황제보다 교황이 더 세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황권이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교황과 황제의 대립이 지속됐어요. 몇 차례의 대립 속에서 교황이 우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보다 교황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세기에는 교황권이 절정에 이루는 시기가 됐다. 그게 바로 이 교황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교황권이 성장해 가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교 중심의 중세 문화가 꽃피웁니다. 이제 특징으로는 그리스도교가 중세 유럽 사람들의 정신과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리스도교적으로 생각해야 됐고요. 생활하는 것 자체도 그리스도교적인 율법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도 당연히 다른 학문이 아니고 바로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스콜라 철학은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해요. 신앙과 이성,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을 조화를 강조했어요. 어떻게 예수가 부활하고 이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라는 걸 이성적으로 판단하게끔 하게 이런 철학이 발달하고요. 그 대표적인 아저씨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고요.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편찬한 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교육은요. 12세기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라는 게 설립돼요. 이때부터 대학이 설립되면서요. 교회나 영주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치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대학 나름의 자치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중세 학문이 발전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대학이 학문을 공부하는 곳으로 꼽히게 돼요. 의학이나 신학 중심으로 당연히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건축으로는요. 두 가지 건축이 있는데 하나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딕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네스크 양식이 먼저 발달하게 되는데 돔과 반원의 아치가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피사 대성당. 여러분들 피사의 사탑이라고 아나요?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건물, 그거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리고 피렌체 대성당 등이 건축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먼저로 보여줄까요? 이게 피사 대성당이에요. 여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인데 조그마한 창문과 반원, 그리고 위에 돔이라는 거 동그란 걸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피사 대성당 그리고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선생님이 또 이렇게 가서 이거 좀 찍어봤죠. 선생님이 또 피사 대성당 가봤는데 여기 가면 재밌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이 성당 가지고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피렌체 대성당이에요. 두오모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쁩니다. 피렌체에 가면 요렇게 주변 건물에서 가장 높게 선 게 바로 이 피렌체 대성당이에요. 이 돔 형식이 가장 유명하죠. 이러한 건물들이 보이는 게 바로 로마네스크 양식이고요. 고딕 양식은 뾰족한 탑과 화려한 생유리,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쾰른 대성당과 샤르트르 대성당,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노트르담 대성당이 대표적인 고딕 양식이에요. 그 고딕 양식을 보자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쾰른 대성당인데요. 선생님이 이 쾰른이라는 지역에 가서 너무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정말로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너무도 높게 하늘로 확 치솟아 있거든요. 그 중세인들이 하늘로 닿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느껴졌다. 그리고 웅장하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압도적이다. 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이제
뒤까지 나오게끔 선생님 밑에서 써갖고 콧구멍이 진짜 커 보이는데 어찌됐든 이런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건축에서 유명하고요. 지금도 그 중세 건축 성당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죠. 또 문학은요, 기사의 영웅담과 사랑을 다룬 기사도 문학이 유행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본 적도 있고 또는 읽어본 적도 있을 텐데, 성왕 이야기, 막 엑스칼리버 뭐 이거 알잖아요. 그리고 롤랑의 노래, 니벨룽겐의 노래 같은 것들이 유명해지면서 이것들이 다양한 뭐 드라마나 만화 그리고 뭐 판타지 소설로도 각색되는, 지금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소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내용이 궁금한 친구들은 유튜브에 쳐도 자세히 나오니까요.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하면 중세 크리스티교 문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같이 봤어요.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은 건요, 역사에서 종교는 인간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이유가 뭘까예요. 역사에서 종교가라고 해야겠네. 종교가 인간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보면은 우리나라 이 중세 크리스트교 사회, 중세 시대는 크리스트교가 인간 삶에 모든 거에 영향을 줬어요. 우리는 유교, 조선시대의 유교가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 성리학이 영향을 주죠. 각 나라들마다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영향을 줬을까라는 거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댓글에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선생님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계속해서 10분을 넘어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생님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계속 넘어가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번 수업 시간에는 또 뭘 배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그러면 안녕.